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서양 미술과 애플에서 찾은 혁신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혁신이다 또는 창의성이라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것에서 재해석을 통해서 창의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전자정형공학부의 김용석 교수입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서양 미술과 애플에서 찾은 혁신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오랜 시간 연구 개발을 했고요. 후반 무렵에는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는 대학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에 다양한 응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미술관을 찾는 편입니다. 특히 서양 미술에 관심을 갖고 방학 중에는 유럽 미술관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고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가의 창의성, 혁신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미술의 혁신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제 자주 들여다보게 됐는데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애플. 또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부르는 애플입니다. 과연 이 회사의 혁신성은 무엇일까?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지만 항상 세상을 뒤흔들 만한 혁신으로 기존 시장의 선발 진입자를 문락시키고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고 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양 미술과 애플을 통해서 혁신성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퍼스트 무버는 월드 퍼스트여야만 하나요?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기업은 이제는 선진 기업을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최초를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쓴 이제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보면은 제가 이거 중앙일보에 썼던 겁니다. 이 당시가 이제 폴더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과 또는 중국 기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에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 최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을 키우고 그 시장을 장악했을 때만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 한국어판에 다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굉장히 멋지게 붙였어요. 제목에서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Being first isn't everything. 무슨 얘기냐면 최초가 전부가 아니야. 이런 멋진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세계 최초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니라는 기업인데요. 소니는 80년대, 90년대에 세계 가전시장을 주름 잡았던 회사입니다. 오디오, TV, 컴퓨터 이런 제품들에서 소니는 늘 세계 최초로 만들고 가장 비싼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그 라디오라든가 TV 또는 이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에서 세계 최초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많은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요 이제 사진에서 나와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바로 소니 워크맨입니다. 집에서 듣던 음악을 이제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학생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나 장만해 볼까 해서 굉장히 저 부모님한테 졸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수준의 어떤 큰 이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니의 제품들은 이 아날로그 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의 월드 퍼스트 제품은 다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날로그 기술은 남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디지털 기술 시대가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돼요. 월드 퍼스트는 퍼스트 무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애플의 아이팟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기업 디지털 캐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디지털 캐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세계 1등을 한 기업이 바로 한국의 레인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제품이 우리가 이제 아이리버라고 이렇게 해서 불렀던 거고요.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애플이 이제 아이팟을 막 출시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디지털 음원 시장은 소니가 꽉 잡고 있었고요. 또 이 하드웨어, 이 제품은 이 뮤직 플레이어는 레인컴이라는 회사가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애플의 아이팟이라는 것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팟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1등을 하고 있던 아이리버는 제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의 전략은 어땠냐면 이때의 음반 업계는 불법 복제 파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음반사들을 하고 저작권 계약을 맺고 음악 파일을 한 곡당 99센트를 받고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99센트라고 하는 가격에 큰 부담 없이 아이튠즈라는 걸 이용해서 음악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시장에서의 애플의 입지는 점점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팟의 성공 요인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팟은 기존에 있던 MP3 플레이어보다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또 쓰기 편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뭐냐? 플랫폼의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MP3 플레이어지만 아이튠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혁신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그 르네상스 시대의 최초의 화가는 누구일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도 많은 분들은 다빈치 또는 미켈란젤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유럽 이탈리아 놀러 가시면은 베네치아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파도바라고 하는 그 데를 아마 가신 분은 별로 없을 텐데 거기를 가게 되면 그 아레나 예배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배당에 가게 되면 이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가 바로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벽화인데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장면, 거기에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또 그 위에 이제 천사들까지도 굉장히 그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그림에다가 이제 삽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최초의 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을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새롭게 열었던 이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별로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후에 이제 보티첼리가 이제 더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의 천재,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천재가 결국 찬란한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세 명의 천재를 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양 미술의 혁신성, 다른 것을 생각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술이 남과 다른 점이 없다면 그거는 짝퉁에 불과한 거죠. 천재 화가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이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방한다는 것과 훔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제3자가 전혀 눈치챌 수 있느냐 없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 대가들의 그림을 사실은 훔쳤어요. 훔치면서도 남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대가의 그림을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재해석을 통해서 창의적인 그림을 얻어냈습니다. 이 피카소는 더 잘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르게 그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카소는 입체주의, 이 큐비즘을 새롭게 만든 화가입니다. 피카소는 후기 인상주의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세잔은 마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양 미술의 혁신은 그래서 이제 마네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지금 보아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 작품입니다.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네, 세잔, 드가, 르누아르 같은 이런 젊은 화가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네를 현대 미술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그 이전의 전통적인 회화 표현 기법을 완전히 깬 혁신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르네상스 이후에 한 500년 동안 불변의 진리처럼 이어져 왔던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 화면에 이제 이 중앙에 그 목욕하는 여인은 그 오른편에 그려진 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여성의 누드는 신화나 역사 속의 인물로 표현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여기 나오는 누드의 여인은 마네가 모델로 즐겨 그렸던 빅토리 메랑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로 볼 때는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 나무나 또는 풀의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세밀하게 정교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관례적인 기법이었는데 이것도 무시했던 거죠. 미술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림으로 이 그림은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지금 전경에 등장하고 있는 남녀는 이 두 거장의 작품을 모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음악회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라파엘로의 원작을 동판으로 모사한 라이몬디의 파리스의 심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모방했어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측의 아래쪽을 보시면 그 그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 그 인물의 모습, 이런 것들은 이 파리스의 심판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당시 사회에 만연한 부르주아들의 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되고요. 또 누드는 매춘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네는 이 대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것을 구도나 기법을 그대로 훔쳐왔지만 자신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보죠. 왼쪽은 마네, 오른쪽은 모네입니다. 모네는
이 논란이 될 만한 구성은 피하고 야외에서 느긋하게 소풍을 즐기는 신사숙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모네는 마네를 존경하는 뜻으로 같은 제목의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네는 주로 인물화, 모네는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피카소도 말년에 마네의 풀밭에서의 점심 식사를 재해석한 150개의 드로잉과 27개의 회화 작품을 남겼습니다. 역시 마네를 존경하는 의미로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전혀 제3자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르게 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을 보지 않으면 이게 풀바드의 점심 식사인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목을 붙여도 모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애플의 혁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퇴출되었다가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스티브 잡스는 컴백을 하면서 애플의 철학을 담은 Think Different라는 광고를 1997년 9월에 발표를 합니다. 애플의 혁신 철학은 한마디로 Think Different입니다. 이것을 Think Differently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생각하는 대상의 사물이 그 현재에 그대로 머무르는 정도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잡스가 생각했던 이 Think Different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Think Something 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존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적인 그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이게 결국 Think Different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TV 광고에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미친 이들이 있습니다. 혁명가 문제야. 하지만 이들은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다른 이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들에게서 천재성을 봅니다. 미쳐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르게 보는 사람들로 피카소, 간디, 아인슈타인, 알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선언했던 다름을 찾는 노력으로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아이워치 이런 제품들이 세계 1등 제품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MP3 플레이어를 누가 세계 최초로 만드냐 이런 질문을 아까 던졌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쪽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역시 애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1992년도에 IBM에서 사이몬이라고 하는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그 스마트폰들이 나왔어요. 림 또는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그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우리가 PDA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되면서 그런 제품들은 다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폰의 첫 번째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1이죠. 이게 이제 발표할 때 이제 그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텐데 이때 잡스가 강조해서 좀 더 부각해서 얘기했던 거는 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아이폰 이전에 나왔던 이 스마트폰들은 전부 이 쿼티 타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키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타입이었었는데 아이폰은 이 쿼티 키보드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렇게 LCD 판넬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누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전식이라고 하는 터치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채택을 했는데 그게 뭐가 이제 좋은 거냐면 멀티 터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전에 나왔던 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항 방식의 터치 스크린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행 ATM기에 가서 돈을 찾을 때 번호를 이렇게 누르죠. 하나씩. 싱글 터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눌러주면
저항값이 커지니까 이거 눌려졌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건데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우선은 살짝만 터치를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폰이 다 전정 용량 방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인간의 감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모든 폰에 다 그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혁신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약간의 마케팅 용어까지 합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아이폰, 아이패드가 탄생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용자, 즉 고객 중심의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 아이폰은 그래서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인문학 열풍이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서양 미술, 애플의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서양 미술과 애플에서 얻은 창의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것들에 대한 탐구, 기존에 나와 있어요, 이미. 기존의 그림도 나와 있어. 제품도 나와 있어. 그것들을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탐구를 하고 모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조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출발하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의성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통념처럼 꼭 이 세상에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의성은 연결하는 것이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폰 성공의 경우에 다른 경쟁사들은 제품 그 하나하나의 성능을 올리는 거에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MP3 플레이어 음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음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이거에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팟은 안 그랬죠. 새로운 아이튠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은 어땠느냐? MP3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모방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은 했지만 결국 나중에 제품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도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이전의 스마트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중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로버스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난 잘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가지 않는 미지의 인생길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서의 월드 퍼스트는 포스트 무버를 보장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뀐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세계 최초 제품, 기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후발주자가 얼마든지 새로운 차별성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또는 빅데이터 또는 사물 인터넷 등 이러한 강력한 디지털 기술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더욱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다른 길,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